안녕하세요 부익남님. 구독받고 꾸준하게 영상을 보고 있는 불인입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힘들지만 행복하게 육아하고 있는 3년차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동작구에서 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은 받아봤지만 집을 사본 적은 없어요. 24년 12월에 전세가 만기인데 이제 1년 남으셨죠. 마침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득은 남편은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고요. 아내는 한 4천 정도 되는데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이제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1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저는 중소기업이라서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직장은 구로에 있고요.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직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모아놓은 자산은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현금 1,700만 원, 적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퇴직금 한 1,50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약 1억 7천만 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는 전세대출 이자 빼고 한 100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나름 좀 아껴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양가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못 받고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산다면 5에서 7억 정도를 살려고 하는데 서울과 근처 수도권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은 딱히 정해둔 지역은 없지만 대략 이런 동네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4억 정도까지만 생각은 하고 있는데 1%대 금리지만 5년만 적용한다고 하고 직장도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4억 정도만 받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직장을 다시 가게 된다면 아이 케어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생각이 있다. 이러면 사실상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처갓집이 성동구 대단지여가지고 5에서 7억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례대출이 전세대출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선 전세를 갈까도 고민입니다. 집을 사야 되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애는 태어났고 신생아 대출은 받고 싶은데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 고민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따져야 될 게 뭡니까? 우선 대상이 되느냐 이겠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 문서로 한두 장짜리 딸랑 나왔어요. 그냥 앞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정도로만 발표를 해가지고 아직 좀 미지수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걸 가지고도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아이를 낳으셨다면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합산 소득이 1억 3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소득이 합쳐가지고 1억 3천 이하여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3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1월 1일생 이후여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아이 낳은 분들이 지금 열받았어요. 뭐냐? 아니, 애 낳으라고 맨날 그렇게 말은 하면서 막상 낳았는데 12월 30일생이야. 12월 31일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하루만 늦게 나왔어도 지금 이런 혜택을 받는데 지금 왜 우리는 대상에서 빼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발표를 한 게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 이후 태어난 애들만 하든지 아니면 발표가 난 이후로 임신했으니까 예를 들어 내년 10월생들, 내년 9월생 이후만 적용을 하든지 그러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대상이 돼.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소급 적용이지만 23년 1월 1일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죠. 아니 그럼 나는 22년 12월 31일생인데 왜 난 안 해줘? 라고 하면은 사실 논리는 없다. 이게 연도로 끊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생들만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있다고 치고 임신은 안 됩니다. 애를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했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신생아 특례 구입하면 얼마를 받느냐? 보면은 이자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8,500 이하는 1.6에서 2.7, 8,500이 넘어가면은 2.7에서 3.3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자 차이가 좀 커요. 대략 지금 상황이면 아까 연봉 6천에 4천이시니까 이자가 한 2% 후반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육아휴직 전에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연봉이 확 낮아졌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을 오래 했다. 그러면 작년도 소득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6천에 4천이니까 1억이야. 연봉을 합산 1억을 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대출 이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2.7에서 3.3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내분이 지금 퇴사를 하고 이직할 생각도 있다고 했어요. 육아휴직 이후에 이직을 할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예 퇴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1.6에서 2.7로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이자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분명히 좀 계산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퇴사를 권유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대출의 소득 규제를 한다는 게 참 애매합니다. 이런 구간을 두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퇴사를 해가지고 소득을 낮춘 다음에 대출 이자를 싸게 빌려놓고 나중에 다시 취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꼼수 아닌 꼼수를 부려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 이자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비교는 필수입니다. 신생아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디딤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디딤돌은 이게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거주가 1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수를 하면서 당장은 뭐 성동구의 부모님 쪽에서 살면서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애가 크면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선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해가지고 1년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만약에 퇴사를 했다고 칠게요. 퇴사를 하면은 연봉이 이제 6천만 원대로 확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소득 대비 이자가 많이 싸지니까 2% 미만을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거는 받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받는 조건은 애를 낳아야 돼. 언제? 23년 내 아니면 24년에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지 조건이 해당만 된다면 이자가 너무 매력적이죠. 자, 이분들 보면은 5억에서 7억 선의 아파트를 생각 중인데 특례 대출은 4억 정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대출 4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1.6%의 최저 이자를 받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대략 2%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분들이 4억을 대출 받았을 때 월 79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럼 이게 체증식이고 30년 기준이고 이제 2년 차 때 24개월 차쯤에 이자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순이자는 65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 원금은 한 14만 원 갚아요. 원금 14만 원에 순이자 65만 원 정도 내면은 어쨌든 7억짜리 아파트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주랑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단히 큰 매력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같은 아파트를 그냥 일반 주택 담보 대출로 받았을 경우에는 한 2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자, 4억을 똑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뭐 4.5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을 또 해야 되죠. 체증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30년 기준이고 한 2년 차쯤 돼가지고 내가 이자를 얼마 내는지를 보면은 순이자가 한 143만 원 정도 되고요. 원금을 한 57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세죠. 아까는 이제 한 달에 어쨌든 79만 원 정도 내면은 이 집을 보유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자만 해도 60만 원대인데 이거는 순이자가 143만 원이 되니까 거의 이자가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똑같은 대출을 받고 사는데 괜한 이자를 더 많이 내고 거기다 원금까지도 많이 갚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자 수준이 지금 전세대출 이자도 높아져가지고 전세대출 받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능성도 있어요. 이분이 대출을 조금 적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사실 5억을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2%대 뭐 2% 이내의 이자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무조건 받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아이케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이를 봐줄 생각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극단적으로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내가 퇴사를 해가지고 이자도 조금 적게 받고 그리고 아이를 어쨌든 좀 키워야 되겠죠. 부모님이 당장은 못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아내가 퇴사를 하고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1년 실거주를 무조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실거주를 해요.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 아내가 퇴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거주를 딱 1년 하고 귀찮거나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월세를 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동구 근처에 뭐 월세로 빌라를 얻어서 우선 가서 거기서 아이를 좀 장모님이 봐주면서 아내도 같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소득도 늘어나고 집도 구하고 이자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한 집도 만약에 월세로 임대를 주게 되면은 이자가 너무 싸니까 예를 들어 뭐 1.6에서 2%를 받았다고 치면은 이자보다 월세가 셀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정도면은 월세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고도 좀 남을 거예요. 그럼 이 남은 걸로 빌라 월세에 좀 충당을 하시면은 이래저래 아주 좋은 구조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그냥 다니실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봤는데 뭐 성동구에서 뭐 이제 어디 내가 집을 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장모님이 뭐 평일에는 집에서 봐주시고 주말에는 뭐 성동구 대구로 이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식 어떤 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냥 거주하는 거죠. 굳이 뭐 남의 집에서 다시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거주하시면서 실거주하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이분들이 한 7억 정도짜리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대출이 어쨌든 이자가 되게 낮은 상태고 대출도 뭐 7, 80%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집을 살려면 살 수 있는 데들은 많습니다. 이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장모님이 성동구에 사신다고 했는데 뭐 인근에 지금 한 평당 한 2천만 원대 뭐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 사가지고 장모님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신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거주도 하면서 좀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사실상 주거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걱정은 이거겠죠.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내가 굳이 샀는데 7억에 샀는데 만약에 6억으로 빠지게 되면은 대출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좀 불안하시면 사실 그냥 전세를 살면 되는 거죠. 미래를 뭐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좀 불안하고 이 부분이 나는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크다. 아무리 봐도 60%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냥 전세를 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대출은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집값이 유지만 되는 수준이어도 이득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한결 마음이 편한 거죠. 왜 그러냐면 주거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노숙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세를 살든 뭘 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주거 비용이라는 게 들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1.6에서 한 2%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왜냐? 웬만한 전세 이자보다 한 3% 가까이 싸기 때문에 이걸로도 그냥 매년 3%씩 돈을 버는 셈이라고 보셔도 충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집이 오르지 않아도 사실은 주거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득도 보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사실 뭐 세금이나 이자가 아주 낮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2%? 3%? 한 요 정도만 올라줘도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산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요 정도만 상승한다는 건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도 좀 낮은 수준의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하락이 좀 더 마음에 간다. 그러면 이제 전세 살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뭘 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2년 뒤 내가 매수한 집은 보합이거나 아니면 아주 약상승 정도만 나와줘도 나는 큰 손해가 없다면 이번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한 1.6에서 2% 정도 대출을 받아놓으면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아주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게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낳기만 하면 사실 혜택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같은 어쨌든 중고금리 시절에 1.6에서 2%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혜택 자체가 받기가 어려운 건데 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운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보통은 해당이 안 되세요. 보통은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자가 생각보다 높아지거나 아니면 소득에서 아예 탈락이 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살 집이 뭐 9억이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디딤돌이나 이 신생아 대출을 받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운이 좀 따라야 된다. 사실 모든 분들한테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뭐냐? 이자가 뭐 많이 아껴지면 2.5% 정도 아낄 수가 있고 적게 아껴지면은 뭐 한 1% 정도 아낄까 말까 정도 되는 거거든요. 뭐 많이 아낀다고 칩시다. 2.5% 아낀다고 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애를 낳을 건가? 이건 좀 의문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5억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5억 빌려가지고 이자 2억 5%를 세이브를 하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아끼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국가가 우리 가정에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애를 낳는 거에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보면 적게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애를 무조건 낳을 거냐? 그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아이를 키우는데 100만 원 이상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뭐 1번이라면 2번, 3번, 4번, 5번 어떤 그 나머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출산율이 좀 의미 있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정책은 어차피 낳을 사람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애를 낳았거나 낳을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신생아 특례는 많이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가능하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 상황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받는다.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싸게 사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내가 별로 살기 조금 불편한 지역으로 간다거나 뭐 출퇴근이 많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뭐 자녀를 봐줄 사람들이 뭐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또 해결할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거를 받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우선은 좀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작용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